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를 대기하면서 6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강보합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나스닥에 이어서 최근에 또 랠리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악재가 되는 게 바이낸스 쪽의 이슈였는데 거기에 이어서 SEC 측에서 코인베이스까지 고소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상반되게 흘러가는 종목군도 많아졌는데요. 시장에 대한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장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이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이었죠. 6월에 FOMC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을 확대하면서 건설, 조선 쪽도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로의 반등이 이날 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일단 조선과 기자재, 그날 아침 관련한 브리핑했던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까지 같이 올랐고요. 건설 기계 쪽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죠. 2차 전지, 전력설비, 폐배터리, 비철금속과 종합상사, 해운, 구리, 자동차 부품까지 올라가는 섹터 수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빠졌던 쪽은 반도체, 차익 실현 물량,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그동안 꽤 올랐던 AI 반도체 종목들이 살짝의 조정이 나왔죠.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같이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미용기기나 면역항암제, 덴탈, 한동안 강한 시세를 줬던 쪽에서 이날은 자금이 빠지는 흐름 확인이 됐죠. 시간 외에서는 정부의 초거대 AI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T, 네이버, 마음 AI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 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우리가 쉬었던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3거래 연속해서 그 최고치를 계속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워렌 버핏이 옳았던 걸까요? 진즉의 일본으로의 투자 방향 선회가 확실히 그 이후에 강한 시세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죠.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지난해부터 특히나 미국은 미국 신토부리를 외칩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것들을 모두 다 지을 것이다. 미국 내 혹은 미국 동맹국 내의 모든 공급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를 외치면서요. 미국의 공급망 블록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세계 곳곳이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내 나라에 혹은 내 동맹국에 내 나라 인근에 생산 기지를 세워가는 쪽에 관심을 올려잡고 있죠. 그러면서 각종 투자를 늘립니다. 인프라법이라던가 IRA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도로와 철로, 공항, 전기차 충전, 에너지 건설, 제조 공장, 상하수도, 송배전, 환경, LNG 프로젝트,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한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월요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공급망 재편의 수혜주로 7종목을 꼽았어요. LS는 2차 전지 쪽, M&M 그 기업의 모멘텀도 같이 평가를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광산과 2차 전지, SK 네트워크스 충전, SK 시그넷 충전 부분에서 상당한 능력치를 갖고 있으나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K 쪽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엘렉트릭 변압기 이야기는 정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중동의 전력망에 대한 송배전 시설에 대한 설치가 나날이 늘어나고 이들뿐 아니라 베트남 등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다라는 점 살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인프라와 광산 그리고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까지 추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IRA 낙수 효과 등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브리핑에 그동안 궤들이 어찌 보면 이들 종목으로 같이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자 마녀공장 신규 상장일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지고요. AI 관련해서 재료로 일정을 쓸 수 있는 건 샘 올트먼의 이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고요. 일단 이렇게 지워지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당분간 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관련한 내용을 영상을 이제 애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On a National Geographic adventure from your couch. Or if your imaginary friends weren't quite so imaginary. What if you could bring Disney World into your world? And what if you could become a super... 애플의 WWDC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으로 그것에 대한 소개가 나왔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분은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등장을 해서 우리와 이런 협업을 할 거다라면서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일단 눈과 손, 목소리로 모든 것을 연결해서 기술 집약체인 제품이 생성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손에 컨트롤러를 갖고 쓰는 것과 달리 이번에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서 조금은 더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측에서는 AR, VR, MR 기기라는 표현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공간 컴퓨터 쪽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M2, R1 듀얼 칩을 탑재하면서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8배 정도 빠른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게 스트리밍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지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거의 못 받는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디어나 게임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될 것이고요. 디즈니와의 협업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디스플레이가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하면서 2300만 개 픽셀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써본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맑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는 개수는 이제 기존의 IT 기기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센서가 늘어났다라는 점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출시 일정은 내년도 초 미국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기간 사이에 보완될 여지도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는 항상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호평을 받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채 보안 인증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고글 사이로 이걸 쓰고 있는 착용자의 눈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 처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장하지 않겠다라면서 보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배터리 쪽 무선 시 최대 2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꼴랑 2시간이라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와의 이 생태계 연결이라는 게 되겠죠. 맥북에서 보다가 고개를 들면 쫙 화면이 펼쳐지는 장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여러 명과 같이 동시에 내 방에서 여러 사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허공에 이렇게 띄어지는 장면도 같이 나오고요. 어찌됐건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맥북과 생태계 연결, 어플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첫 줄입니다. 가격이요. 4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뭐 안경 도수처럼 이렇게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가격, 옵션에 따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가격에 대한 평가가 조금 혹평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헤드셋 제품보다 7배 혹은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점은 가격인데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의 볼륨이 커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 일부가 당일에는 조금 하락하기도 했고요. 다만 기억해 보시면 애플이 내놓는 제품은 언제나 초반에 욕을 먹었습니다. 아이폰 나왔을 때도 적응 못했다가 2007년도 아이폰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이패드 나왔을 때도 이거 뭐야? 라고 했다가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리즈부터 가격 좀 내려가니까 또다시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애플워치 나왔을 때 뭐 이걸 그렇게 많이 쓰겠어 했는데 기존의 시계들의 수요가 줄어들 만큼 애플워치는 빠르게 대중화되기도 했고요. 에어팟 요즘 지하철 타시면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 귀에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 비전 프로도 지금은 혹평일 수도 있고 뭐 왈가왈부 말들은 많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나름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보완해야 될 내용은 많겠죠. 이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면 그 이상의 무언가의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또 대중화를 자극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과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애플이 판을 깔았는데 그 내부가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앞으로 이제 증명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처음에 애플이 이 MR 헤드셋 공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6월 5일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했죠. 상승분을 반납하다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다가 가격이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격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새벽은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아직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하구나라는 것을 주가로 느껴볼 수 있었죠. 애플 측에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디즈니와 협업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애플은 자사 CPU, PC 라인업에 모두 장착한다라고 칩을 하나 PC 라인업에 모두 다 개발한 것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일에 인텔이 CPU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좀 빠졌고요. 부품사들도 같이 밀려났는데 오늘장에서는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밸런스에서는 가상현실 애플 60% 이상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내놓는 곳들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그 전날 급등의 여파로 1%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지금 폴더블도 그렇고 과거 시장도 그렇고 언제나 애플이 뛰어들면 시장은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메타가 하고 있는 시장에 애플이 뛰어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소니, 바이트댄스 등이 관련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속도는 빨라질 여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비단 당연 애플의 부품주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관련한 시장이 확산됐을 때 어느 쪽에 관심을 받는가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마이크로 OLED 이번에 탑재져서 디스플레이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센서 개수가 올라가겠죠. 카메라, 모듈 쪽도 그리고 XR 기기, 장비, 콘텐츠 쪽도 관심을 둘만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무엇이 갈지 몰라서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만 과거부터 XR기기, 밸류체인 종목들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 쪽에서는 LG 이노텍과 나무가 그리고 FPCB, 뉴플렉스, 인터플렉스 꼽고 있고요. 올레도스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결국 마이크로 OLED, 이 올레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늘어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레도스 관련해서 장비라던가 솔루션 업체로
경우는 선익 시스템, 라운텍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가게 될지 아니면 애플에 대한 실망감으로 전일장에서 중국에서 IT 쪽이 빠졌거든요. 우리도 같이 밀리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 쪽 이야기 정리해봤고요. 미국장의 소식들 점검해보죠. 6월 5일장에 나왔던 5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과 전월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신규 주문과 주문 잔고, 재고가 줄었고요. 재고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경기 둔화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했고요. 이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조금 선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다? 결국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걸러 하루 우려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느낌인 요즘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걱정거리를 하나 찾고 있죠. 부채 한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입니다. 재무부 총 1조 달러 넘는 부채 발행이 곧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유동성은 고갈되고 이것은 긴축 효과와 동일하게 효과를 끼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이 25bp 인상한 효과를 이것이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재무부의 현금 레벨이 그동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것은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이라면 긴축의 효과로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장입니다. 6월 5일은 애플이 키워드였고요. 기대와 실망으로 조금 바뀌는 느낌이었는지 어찌됐건 애플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죠. 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M 서비스업 예상을 하회했고요. 유동성 경계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동결하겠지만 7월에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서 스킵해서 다음번에 인상한다라는 우려감도 등장을 했고요. 차익 실현 욕구 속에 반도체 쪽이 연 이틀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6월 6일 바로 오늘 새벽 마감이겠죠. 어제 소식이 전달이 된 건 호주 중앙은행에서 깜짝으로 25bp를 올렸습니다. 벌써 2번 연속 25bp 인상인데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괜히 FOMC 앞두고 이러니까 살짝 경계감을 키우는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세계와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오늘장은 상승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라는 명목으로요. 이날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더니 이날은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코인베이스 연방법원에 피소되면서 급락 나왔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오늘 테슬라와 AMD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섹터에 조금 희비를 갈랐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차익 실현에 내려갔는데요. AMD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가 상향으로 AMD는 올랐고요. 인텔은 갖고 있던 모비라이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오늘은 조금 하락권에 들어갔는데요. IRA 약가 협상 중단을 위해서 미국 정부를 소송 걸었다라는 머크 쪽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3% 가까운 빠짐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경기 우려가 조금 줄었다라는 명목으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른 섹터들 보시면 레저나 골프나 건설이나 렌터카, 여행 이런 쪽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그 전날 하락했었던 디어나 캐터필러 쪽에서도 오늘장은 상승하면서 산업재 이런 쪽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산업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공장 목표 가동 시기 단축키로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스태킹 기술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스태킹 공법 관련한 기업들 그냥 추려뒀습니다. 체크하시죠. TSMC가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와 함께 2나노 공정 반도체 시범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2나노 공정 이슈는 어찌됐건 국내 반도체에겐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가 시세적인 측면으로 영향 주진 않겠지만요. 기술력 측면으로 계속 우리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 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내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장에 네. 강한 시세를 줬던 섹터 중에 리튬, 니켈 이런 광물 쪽도 참 좋았어요. 네, 리튬 관련주들 저희 시간에 종종 짧게 보기는 했었지만 네. 이렇게 섹터로 떼서 보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은 정말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리튬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배터리 쪽 내에서도 관련주들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올해 들어서 시세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튬 관련주들은 200에서 300% 정도의 수익률이 굉장히 거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말 그대로 핫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로지 리튬 관련주가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리튬과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종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EV 첨단 소재가 올해 들어서 375% 올라갔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리튬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원 에너지나 EM플러스, 포스코 퓨처엠, 미래나노텍, 어반리튬, 하이드로 리튬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최근이 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오르는 부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튬 가격의 하락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원료인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한 달여 만에 71%가량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회복이 되고 중국 당국에서 수급을 조절했기 때문인데 전기차 배터리용 탄산 리튬의 가격은 지난 6월 5일 기준으로 톤당 30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4월 하순에 올해 최저치인 18만 위안을 기록했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70% 넘게 늘어난 수치가 되겠고요. 공업용 탄산 리튬도 마찬가지로 29만 위안 정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이렇게 2년 사이에 500%나 급증했는데요. 작년 11월에 톤당 60만 위안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밀렸었는데 이게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하락세가 앞서 나왔던 이유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재고가 좀 많이 쌓였다. 급격하게 늘어났죠. 2022년 말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관련된 생산 업계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경쟁을 하는 이러한 과당 경쟁들이 심화됐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탄산 리튬의 가격도 지금 하락세를 멈추고 있다라는 게 중국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올해 이렇게 상승 전환, 업턴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을 다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5월부터 확실하게 상승 전환이 나타나면서 이게 장중에 한때는 하루 상승폭이 톤당 1만 위안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수소차 같은 쪽에서 판매가 늘어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올해 1월에는 41만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45% 급감한 거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던 부분이 좀 종료가 되면서 아무래도 친환경차의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2월부터는 다시 좀 차츰차츰 회복을 하더니 5월 들어서는 67만 대까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1분기에 특히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나 늘어났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리튬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월부터 중국 내에서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 장시성 이춘 쪽에서 불법 채굴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리튬의 채굴이나 가공업체들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88%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의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은 리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차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신흥국 쪽에서 리튬 광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4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약 20개 정도의 광산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게 2025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바로 이것, 리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리튬을 비롯해서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이러한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육박할 걸로 보이면서 2027년에는 13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2035년에 전 세계 탄산 리튬의 수요가 380만 톤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 세계의 생산량 추정치는 훨씬 못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의 가격도 톤당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2년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0%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는 이러한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별로 뭔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점으로 해서는 수산화 리튬의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탄산 리튬뿐만 아니라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뭔가 좀 자체적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의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 다른 광물들 대비해서 최근에 3년 동안 가격의 표준 편차를 봤을 때도 271 정도를 기록하면서 월등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튬의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면 당연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변동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투자의 이러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리튬 관련주들인데요. 어반리튬이 월요일에 정규장에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름폭을 많이 반납하고 18% 정도 강세로 마쳤고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나머지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이슈가 있었는데 5월 26일부터 어반리튬은 리튬 포어스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명을 꾸준히 좀 바꿔왔던 회사거든요. 이 부분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빠졌었던 종목인데 이날 장에서 5%가 넘게 올라갔죠. 이 전해액의 원재료인 인산리튬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차츰차츰 개선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리튬의 생산 신공장이 곧 완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워반리튬 같은 경우 월요일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다. 그 이유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원료의 이 리튬 산화 코발트 등등 여러 가지의 블랙 파우더를 활용해서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좀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블랙 파우더로도 탄산 리튬이 생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CuLX 공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2시간밖에 공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리튬의 회수율이 약 90% 정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름폭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리튬 관련주들 가격부터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지만 장중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반리튬 또 사명을 바꾸는군요. 네. 계속해서 이름 바꾸니까 저희도 그거 따라가기 힘듭니다. 어찌됐건 리튬주에 대한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조선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조선 섹터와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 또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유지해 줬습니다.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 조선의 슈퍼사이클기였던 2002년에서 2008년도 중국으로 인해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좀 힘든 시기를 한 8년, 10년 정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 섹터인데 상승 사이클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힘이 최근에 많이 쏠리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조선사들을 필두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흑자라는 말을 조선 섹터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가 수주와 적차를 탈출하고 선별적인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수주
수주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탈탄소와 이 노후선 선박 교체 모멘텀입니다. 이 부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당분간 조선 섹터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긍정의 시각 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반기는 특히나 카타르 LNG 2차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에서 한국이 꽤 많이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2차도 수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인 거죠. 이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또 조선 섹터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날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대다수가 오름세였고요. 피팅과 밸브사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섹터를 둘러싸고 있는 기대감, 선박 건조가 늘고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 해운사들 조선 섹터의 전방입니다. 이들이 발주를 내는 거니까요. 이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조선사 당연히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 문제, LNG 추진선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신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벙커 CU로 이제 만들어진 배들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지금 중국의 일부 조선사만 그것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의 모멘텀은 당연히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부분만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강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내용들은 꽤 그동안도 많이 갖춰졌는데 항상 상승했다가 뚝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수익성이 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성이 받침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도에 이때 당시에 조선의 완전 호황기였잖아요. 그때도 뭐 거제도에 있는 멍멍이들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중공업과 한국화분 같은 경우 13배에서 14배 정도 폭등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때요 원재료 값이 올라갔고 그걸 성가에 정가에 뒀는데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폭증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수익성이 담보가 됐었기 때문에 이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성이 받침이 된다라는 걸 확인받으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어느 정도로 키워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좀 본행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LNG가 늘어나면 본행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환경 규제 속에 LNG 운반선과 추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과 추진선에는 연료 탱크가 사용돼서 내부 온도가 낮게 유지돼야 되고요. 그래서 본행제가 필요합니다. 본행제는 100% 이 두 업체에서 나옵니다. 한국화분과 동성 화인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고민되는 시점, 본행제가 왜 좋아 보이는가 여러 시장의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정리한 건데요. LNG선은 모스형과 멤버레인형으로 나뉩니다. 이 모스형은 일본 쪽이고요. 멤버레인형을 이제 한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이 멤버레인형은 마크3와 넘버 96으로 또 나뉩니다. 이 마크3 같은 경우는 본행제가 들어가고요. 넘버 96 같은 경우는 본행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3 같은 경우는 LNG의 기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기화돼 버리면 LNG 안 그래도 귀한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3가 기화율이 낮기 때문에 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프로젝트 내는 카타르 측에서 기화율 0.1% 미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버 96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옵니다. 슈퍼플러스로. 여기는 또 본행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 마크3를 수주했을 경우에 수주를 하는 쪽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쪽입니다. 이쪽이 수주하면 본행제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 본행제가 쓰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슈퍼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본행제가 3, 4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본행제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행제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골라야 되는가가 또 고민되겠죠. 어찌됐건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 흐름은 그간 비슷하게 흘러왔다가 올해 4월경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한국화분에서 4월 말경에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쪽이 주가가 떨어졌고 동성화인텍
스펙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경쟁사의 화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본행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화인텍의 모멘텀을 조금 더 쳐줬습니다. 그동안은 한국 카본에 대한 모멘텀을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카본은 유리섬유도 생산했기 때문에 마크3와 이쪽까지도 같이 커버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쪽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본행제 쪽을 패스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인텍 중에 골라봐도 괜찮을지 김민진 차장님께 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월요일 같죠? 그렇네요. 자꾸 저도 모르게 입에서 월요일이라고 뭐 지난주라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월요일 같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시장은 저희가 쉬는 사이에 하루 내리고 하루 올랐습니다. 경기 우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는 조금 차익 실현 받는 모습이고요. 애플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아울러서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뭐 가장 중요한 이슈, 종목 쪽에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었고요. 사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 예상했었던 MR 기기 쪽에 대한 출시 얘기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뭐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기기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스펙은 예상했었던 범주 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월요일 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YTD 기준으로 코스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의 흐름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자체는 양호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나 엔터, 기계 이런 섹터일 것 같은데요. 이런 업종군들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는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선이라든지 기계, 뭐 화학업종 군들 같은 경우도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 섹터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기대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발 경기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부담이 적은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경기 민감 섹터도 저희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그럼 특별하게 종목 보시는 거 없이 이번에는 일단 패스할까요? 뭐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야 대형주는 LG이노텍, 작은 기업이야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든지 뭐 더구전자 같은 기업들이 애플 밸류 체인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이벤트가 마무리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실제 판매량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판매량이라는 것은 사실 연말, 내년 연초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나오니까 그 전에 이 부품사들이 또 어떻게 납품을 그렇죠. 하는가 뭔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일단은 뭐 급할 거 없이 지켜보겠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리튬 쪽이요. 이쪽은 주가 뛰면 괜히 마음 급해집니다. 시세들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인데 리튬 쪽에 대한 시각은요. 다시 예전처럼 관심을 주고 막 플러스 주고 저희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리튬 가격이 지금 한 달여 만에 7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판매 둔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달 데이터 지금 발표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월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 내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제한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가격 부양이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름에 뭐 리튬자가 붙어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들이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리튬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포스코 그룹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좀 순서 이제 우선순위 좀 세워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튬 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겠죠. 네. 하지만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예 못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이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저희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이제 조선주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들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희망의 로를 여러 번 돌렸다가 뒤통수 맞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좀 달라요. 어때요? 이번에는 실적은 확실하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유는 뭐 작년도 4분기에 많은 것을 털어냈고 이번 1분기도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2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고선가로 수주했었던 배들의 매출액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선주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했었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제 상선 쪽의 수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적인 측면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나와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졌었던 수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 유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선 쪽에 대한 수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조선사들이 그동안 중국의 저가 도크 쪽의 수주에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중국의 저가 도크가 차게 되면서 비주력 선종까지 수주를 한다라는 측면이 기대 요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카타르 2차 발주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한두 달 뒤까지는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선주 탑픽이랑 본행제 탑픽 알려주세요. 네, 조선주 탑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D현대중공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행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건의 이슈가 있었지만은 조선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한국화분, 동성화이텍 다 같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둘 다. 본인의 판단에 하에 네. 둘 다 일단 본행제 섹터 자체는 좋아 보이니 선택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입니다. 넷플릭스 저가 광고 요금제 출시 최대 수혜주는 넷플릭스 수혜주 하면 항상 광고 쪽 나스미디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웬 나스미디어냐. 그러니까요. 사실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두 달 뒤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의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나스미디어가 연초 뭐 이때 급등을 했을 때 결국은 넷플릭스 요금, 광고 요금제 광고를 독점적으로 맡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사실 광고 요금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요금제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계정 공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가격에 높은 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넷플릭스의 이 계정 공유, 가정 쪽의 계정 공유가 좀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의 부담이 느껴지고 광고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 단가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스미디어의 광고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가 아무래도 연초에 좀 부진했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는 또 게임 쪽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이번에 출시된 디아블로 4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와 같은 대형작이 출시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업의 회복도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주가 수준 자체는 크게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목표 주가는 27,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00원의 목표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오늘 차장님의 픽 종목이었네요.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